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무려 72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예산이 늘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사실 정부 예산은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웃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오늘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차분하게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예산안이지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 재정이라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허리띠를 조이기보다는 돈을 써서 민생과 경기를 살려보자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고 복지와 교통, 그리고 청년과 지역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올해 예산인 673조 원에서 무려 55조 원이나 늘어난 728조 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8.1% 증가한 건데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서 19.3%나 증가했는데 이는 AI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업 분야는 14.7% 증가했고 일반 행정은 9.4%, 문화는 8.8% 늘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 예산은 8.2% 늘어서 269조 원이 됐는데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복지에 쓰이는 것입니다. 반면 외교와 통일 예산은 9.1%나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건 어딘가에서는 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였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과 없는 지출을 과감히 줄인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누구에게 먼저 가는 걸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인데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6%에서 12%를 추가로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원금이 1,8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무려 40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해 주니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청년 소득 공제도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29세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 촉진 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올랐고 지원 인원도 30만 5천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1년 연장되는데 한 가정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생겨서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올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과 지역 거주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나 되는 돈이라서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층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제도가 확대되는데 청년과 어르신 그리고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월 5만 5천 원이고 일반인은 6만 2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도 2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국비 지원율도 높아져서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일수록 혜택이 클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복잡한 예산 이야기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정리해주는 뉴스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불편하지만 꼭 짚어야 할 부분을 계속 보시죠. 이제 불편하지만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층입니다. 2026년 예산을 유지하려면 결국 세입 즉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일부 조정이나 각종 세원 확대, 정책은 기업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감하지 않더라도 물가나 고용, 그리고 투자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혜택에서 빗겨난 중간 계층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정책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청년 미래적금은 소득 6천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높은 소득을 버는 청년들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중위소득 250%까지만 지원하니까 그보다 조금 높은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이용하지 않는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살짝 넘는 가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내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확장 재정은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채무 증가라는 미래 부담을 함께 가져오는데요. 2026년 예산안을 보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이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확장 재정이 계속되면 결국 이 부담은 자녀 세대가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 청년들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네 번째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은 같은 소상공인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 예산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정부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은 누군가를 특별히 부자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예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은 체감 효과가 있고 중간 계층은 상대적 박탈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 부담에 대한 걱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예산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30대 청년이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 미래적금을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신다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정액 패스 제도를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간 소득 계층이시거나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시거나 아이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이번 예산안에서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다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뿐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족시킬 수는 없는 구조니까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 미래적금도 가입 신청을 해야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해당 지역이 선정돼야 하며 경영안정 바우처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비하고 신청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부 예산은 누구를 위한 선물도 아니고 누구를 벌주기 위한 채찍도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지나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기시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도움받을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728조 원이라는 큰 예산 속에 분명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뉴스 해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뉴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